상황은 그에 해당하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자연스러운 섭리죠. 매주 목요일 밤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제 채널의 사건 콘텐츠 역시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는 사건들 중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하죠. 안타깝게도 이 같은 경우에 속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미스테리 사건은 미국에서 일어난 한 남성의 실종에 관한 것입니다. 수많은 의혹과 의문점을 남긴 사건으로 한동안 수색을 담당하던 모든 경찰들의 골머리를 썩게 한 일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 8월 6일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빌리 하스라는 레스토랑에서 3명의 남녀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쉴 틈 없이 이어졌고요. 중간중간에는 유쾌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올 정도로 매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9시쯤 됐을 때 모든 식사가 끝났고요. 세 사람은 각자 짐을 챙겨서 이 식당을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식당 정문에서 인사를 하고 각자의 목적지로 출발을 했죠. 자, 우리는요, 이 세 사람 중에서 한 남성의 뒤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는 멀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한 가닥의 잔머리도 용납할 수 없다는 듯이 모든 머리카락을 깔끔하게 빗어 올린 모습이었고요. 꽤나 육중한 풍채를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남자는요, 발걸음을 옮겨서 이 사람들과 헤어지고 발걸음을 옮겨서 큰 도로로 나가서 택시를 잡습니다. 그대로 차에 올랐고 어두운 밤거리 사이로 사라졌죠. 그리고 그것이 이 남성이 목격된 마지막 장면이 됩니다. 이날 이후에 뉴욕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이 남성을 본 사람은 없었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린 실종자이자 오늘 소개할 미스터리 사건의 주인공은 조세포스 크레이터라는 이름을 가진 중년의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던 어떤 날을 기점으로 갑작스럽게 실종이 됐습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은 20세기 미국 사회에서 가장 크게 회자되었던 사건 중 하나였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고 미제로 남아버렸습니다. 크레이터는 1889년 1월 5일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프랭크와 어머니 버지니아 사이에서 4남매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죠. 펜실베니아에서 나고 자란 크레이터는 라파에트 대학을 졸업을 하자마자 콜롬비아 대학 로스쿨에 입학을 하면서 모든 교육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합니다. 이후에 뛰어난 지식과 실력을 바탕으로 큰 어려움 없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던 이 크레이터는 곧바로 법조계로 진출을 하죠. 변호사가 된 크레이터의 앞날은 여러분들도 예상하시다시피 너무나도 창창했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해버리는 그의 능력 덕분에 의뢰가 끊이지 않았고요. 그에 대한 사람들의 평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됐던 계기도 변호사라는 직업 덕분이었어요. 이 크레이터가 이혼 소송을 하나 맡게 돼요. 근데 그 의뢰인과 고용인의 관계로 아내였던 스텔라와 첫 만남을 가졌던 거예요. 그는 이 스텔라의 이혼 소송이 끝났던 1917년에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사이가 상당히 좋았고 이웃들을 살뜰히 챙겼다고 합니다. 크레이터는 정치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맨해튼 민주당 당원 모임에 가입을 해서 활동했던 경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인간관계 유지 면에서 큰 두각을 드러냈던 만큼 그 모임에서도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회장직을 맡기도 했어요.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뉴욕 민주지부와도 긴밀한 연계를 가지게 됩니다. 크레이터는 41살이 되던 해에 뉴욕 대법원의 배석 판사로 임명이 됩니다. 대외적으로는 엘리트 코스의 정석을 밟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가 뉴욕 민주당 지부와 맺어놓은 친밀한 관계 역시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판사직함을 달기 직전이었던 1930년 4월자의 은행 기록을 보게 되면 그의 전 재산이요 약 2만 달러였다고 해요. 이 금액은 지금 한국 돈으로 보면 2,500만 원 정도인데 당시의 화폐 가치로 환산을 해야겠죠. 1930년이니까.
이렇게 환산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2,500만 원보다는 훨씬 더 높은 금액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리에이터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양의 자금을 축적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1930년 8월 초에 사건이 일어날 기미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크리에이터는 여름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아내 스텔라와 함께 메인주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으로 떠나게 됩니다. 이 아내 스텔라의 말에 의하면 휴가를 한창 즐기고 있다가 갑자기 크리에이터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해요. 통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이어졌는데 전화를 끊자마자 크리에이터가 급한 일이 생겼다. 뉴욕으로 다시 가야 한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는 누가 어떤 이유로 걸어온 전화인지 묻는 스텔라의 말에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무작정 짐을 챙겨서 뉴욕으로 떠납니다. 이튿날인 8월 3일에 크리에이터는 늦어도 스텔라의 생일인 8월 9일 전까지는 돌아오겠다라는 말을 남기고 홀로 뉴욕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스텔라가 자신의 남편을 봤던 마지막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됩니다. 자, 보고 계시는 사진은요. 크리에이터가 실종 전에 거주했었던 자택 사진입니다. 그는 뉴욕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고요.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의문스러운 그의 행동이 시작이 됩니다. 자, 8월 4일과 5일에 약 이틀 동안 집에서 단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났고 법원에도 출근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런 행동이 8월 6일 아침까지도 계속됩니다. 자, 이른 시간부터 저택 안에 있었던 자신의 사무실로 비서를 불러요. 그리고 수표 2장을 줍니다. 크리에이터는 이 비서에게 수표를 다 현금으로 바꿔라. 이런 지시를 내려요. 비서는 영문도 모르고 은행으로 향했고 시키는 대로 현금으로 바꿨죠.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비서가 올 때까지 자신이 맡았던 모든 재판 기록을 다 뒤지기 시작합니다. 정오가 막 지난 시점에 그의 비서가 자물쇠로 잠근 2개의 서류 가방을 들고 자택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이웃 주민의 눈에 포착이 됩니다. 그 가방 안에는 5,150달러, 한국 돈으로는 약 9천만 원의 현금이 들어있었어요. 엄청난 돈이죠. 크리에이터는 그 가방을 받자마자 곧바로 비서를 퇴근을 시킵니다. 유난히 분주했던 하루가 끝나가던 늦은 오후에 브로드웨이 공연 매표소에 크리에이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밤 9시부터 시작하는 공연 티켓을 구입을 해요, 여기서. 그리고 맨해튼 45번가에 위치한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빌리 하스라는 레스토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2명의 일행을 만나서 저녁을 먹어요. 이 2명 중에 한 명은요, 이 크리에이터가 변호사로 근무할 당시에 함께 일했던 클라인이라는 동료 변호사였고요. 나머지 한 명은 여자였는데 크리에이터의 정부이자 쇼걸인 셀리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이 클라인의 증언에 따르면 크리에이터는 그날따라 기분이 상당히 좋아 보였다고 해요. 실종이 됐을 만한 실종과 관련한 어떤 전조나 증오도 보이지 않았던 거죠. 이 식사가 9시가 조금 넘었을 때 끝이 났고요. 2사람과 헤어진 크리에이터가 택시에 오른 시각이 9시 10분경이었습니다. 그가 식사 전에 구입해놨던 티켓의 공연이 시작되고도 남은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공연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택시에 올랐던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종적을 감춰버립니다. 그렇다면 공연 티켓은 왜 산 걸까요? 남편이 약속한 날짜에도 별장으로 돌아오지를 않자 이 아내인 스텔라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바로 크리에이터의 직장 동료와 친구들에게 연락을 취해서 남편이 어딨는지 이 행방을 수소문을 했지만 소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불안해하고 있는 스텔라에게 그들은 걱정하지 마라, 기다리면 돌아올 거다 라고 말하면서 진정시켰습니다. 하지만 크리에이터는 당시에 담당하고 있던 재판이 개시되는 8월 25일까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까지도 빠질 만큼의 어떤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그제야 법원과 동료 벽조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가 자취를 감춘 지 19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서 그제서야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19일이 지난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경찰은 물론 사립탐정까지 수사에 뛰어듭니다. 저택을 수색을 했어요. 저택을 수색을 해보니까
이 사무실 안에 있었던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고요. 당시 비서가 그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2개의 서류 가방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그의 마지막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서 2명의 참고인을 소환해요. 바로 앞서 등장했었던 그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었던 일행 있잖아요. 클라인과 셀리입니다. 이 2사람을 참고인으로 소환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 2사람 둘 다 크레이터를 태운 택시가 그의 자택 쪽으로 향하는 걸 봤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진술을 번복합니다. 2사람 다 진술을 번복해요. 자신들이 마지막으로 목격한 건 크레이터가 택시를 잡으려고 길가로 나가는 모습이었다 라고 말을 바꾼 거죠. 경찰은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사건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다 불러들입니다. 당시에 95명의 참고인이 소환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증언을 청취해서 기록한 문서만 해도 975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진전이 없자 경찰은 이 사건을 공개 수사로 전환합니다. 곧 미국의 모든 언론이 크레이터 판사가 실종되었다라는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수천 건이 넘게 이어져요. 하지만 대부분의 제보는 허위로 밝혀집니다. 이로 인해 수사에 더 큰 혼란이 초래됐죠. 그 이후에도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크레이터의 행적과 관련된 어떤 정황이나 물적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1939년 6월이 됐어요. 이 미국 대법원은 불충분한 증거와 초기 수사 미흡을 이유로 크레이터의 행방과 생사에 대해 우리는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망 처리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뉴욕 경찰은 수사를 종결하지 않았고요. 크레이터와 관련된 제보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한동안 북아프리카, 하바나 등 여러 장소에서 그를 목격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렇다 할 수확을 얻지는 못했죠. 결국 크레이터 실종 49년이 지난 1979년 모든 수사는 종결됩니다. 지금까지 크레이터 판사가 실종 직전에 보였던 의문스러운 행동들과 당일의 행적 그리고 이후의 수사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크레이터가 아내와 휴가를 보냈던 별장이 위치한 이 메인주를 떠나던 시점으로 시간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아내의 말, 스텔라의 말에 따르면 그날 걸려온 전화를 받는 크레이터의 표정과 행동에서는 딱히 이상한 걸 못 느꼈다고 얘기했잖아요. 짐을 챙겨서 뉴욕으로 떠나기 직전까지 그는 뭔가를 불안해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평소하고 다름없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이 남편이 자신한테 그때 전화 걸어왔을 때 되게 오랫동안 통화를 했잖아요. 근데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누군지, 내가 왜 지금 여기까지 여행을 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런 이유를 아내한테 좀 말해줄 수 있잖아요. 아내 입장에선 좀 화가 날 수도 있고 토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를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을 텐데 이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경찰은 그녀의 진술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가 없었지만 크레이터가 실종되기 직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아내인 스텔라의 증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스텔라가 남편의 실종을 알아차린 후에 보였던 모습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그녀를 100%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우선 그녀는요, 남편의 행적에 대해서 심상치 않은 낌새를 눈치를 챘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변 사람들한테 남편의 행방을 물어봤던 것이 전부였죠. 더군다나 그녀는 크레이터가 실종이 되고 당시에 휴가차 머물고 있었던 별장에 거주하면서 그 다음 해 1월까지 저택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되게 이상한 부분이죠. 정확한 이유도 몰라요. 하지만 이런 정황만 가지고 그녀가 이 실종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확언을 할 수는 없겠죠. 이후에 뉴욕으로 돌아온 스텔라는요, 남편의 사무실을 정리하던 도중에 의문스러운 물품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경찰에게 알렸습니다. 그녀가 발견했던 건 몇 장의 수표와 생명보험 증명서 사이에 끼어져 있었던 메모 한 장이었는데 이 메모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가 지금 얼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써 있었고 I'm so tired 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은 그 이후에도 발생합니다. 사건에 대한 수사가 한창 진행되던 도중에 크레이터가 실종되기 직전까지 그와 함께 있었던 정부, 그 쇼걸 셀리가 모습을 감춰버린 거예요. 당시 셀리는 중요한 참고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셀리가 갑작스럽게 종적을 감춰버리자 그녀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머지않아서 오하이오의 한 시골 마을에서 그녀의 모습이 포착이 됐고요. 셀리는 자신들의 수사망을 피해 이곳으로 온 이유를 묻는 경찰에게 아니 그냥 나는 우리 아빠 건강이 안 좋아서 간호하려고 온 겁니다. 간호하려고 고향에 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 또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서 클레인과 셀리의 진술이 번복되었다는 점으로 봤을 때 그들에게도 확실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쯤에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사건이 하나가 더 발생을 합니다. 당시에 이 크레이터하고 되게 자주 만났었던, 잦은 만남을 가졌던 쇼걸 한 명이 더 있었어요. 좀 여자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크레이터가. 근데 이 쇼걸 한 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그 쇼걸의 이름은 비비안 고든이었어요. 그녀의 죽음은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고요. 그녀가 그렇게 된 이유 또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미국 내에 전도 유망한 판사가 실종이 되자 온 국민의 관심과 이목이 이 사건으로 집중이 됩니다. 더불어 그의 실종과 관련된 여러 추측 또한 난무하기 시작했죠. 지금부터는요, 그의 실종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 중에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세 가지의 가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설입니다. 크레이터는 미국 민주당 간부들에 의해 제거당했을 것이다. 이 가설은요, 크레이터의 부인 스텔라와 그의 동료 및 지인들의 예상과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크레이터가 대법원 판사가 되는 과정에서 뉴욕 민주당 지부가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었다. 이거는요, 그의 주변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의 뉴욕 민주당은 정치계 비리 등 각종 사회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문제의 해결을 크레이터에게 전적으로 맡겼다고 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못하자 그를 괘씸하게 여겼던 당의 간부들이 그를 제거해버렸다는 가설이죠. 크레이터에게 걸려왔던 전화 또한 그들의 협박 전화라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곧장 뉴욕으로 돌아와서 이틀 동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재판 기록을 뒤지고 비서를 시켜서 현금을 준비했던 행동으로 미뤄봤을 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그가 실종되던 날 밤에 동료와 애인을 만나서 즐겁게 저녁을 먹고 보지도 않을 티켓을 끊어놓았던 태평한 행동은 설명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아내한테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가설은 크레이터는 평소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반대 세력에 의해 납치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첫 번째 가설의 연장선이자 대비가 되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가 활약을 했잖아요. 상당히 잘 나갔단 말이에요. 그의 활약을 눈엣 가시처럼 여겼던 반대 세력이 있었을 거고 이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고 변을 당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크레이터는 민주당과도 깊은 관련이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많은 적을 두기도 했지만 판사라는 직업상 많은 이들의 원한과 울분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즉 그의 재판과 판결에 불만을 가졌던 사람 혹은 그와 정치적인 마찰을 빚었던 세력에 의해서 제거되었다는 입장이죠. 하지만 크레이터는 배석 판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1년도 지나기 전에 실종이 되었습니다. 원한을 살 만한 어떤 중대한 재판을 맡았다고 보기에는 조금 짧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로 두 번째 가설 역시 그 진위 여부를 명백히 가려내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가설입니다. 불륜을 저지르던 쇼걸의 손에 의해 제거되었다. 여자관계가 조금 좋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는 가장 눈길이 갔던 가설인데요. 수사 도중에 이 사건과 상당히 관련성이 높다고 추정되었던 이들은 그와 불륜 관계에 있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크레이터는 뉴욕의 밤문화를 즐기는 축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쇼걸들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셀리는 물론 그가 실종된 후에 발견되었던 비비앙,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 비비앙 고든 역시 그의 정부였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크레이터가 쇼걸인 비비앙과 불륜을 저질렀고 그녀가 이를 아내에게 폭로하겠다라고 협박을 하자 입막음용으로 현금을 마련한 것이다 라는 주장이 제기가 됩니다. 돈을 건네받은 비비앙이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그를 제거했지만 이후에 크레이터와 친하게 지내던 마피아에게 혹시 보복을 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었죠. 하지만 비비앙의 주변인들과 다른 쇼걸들을 조사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있었어요. 크레이터가 재판 기록을 계속 뒤지는 행동을 보였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쇼걸 비비앙과의 관계를 추측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가설에 대한 지지도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확실히 이 크레이터의 실종 전후의 행적은 여러모로 수상하다고 할 수 있어요. 휴가 중에 부인에게 아무 설명도 안 하고 뉴욕으로 간 거, 그리고 이틀 동안 사무실에 갇혀서 재판 기록을 뒤졌던 것, 굳이 수표를 현금으로 다 바꾼 것, 지도 않을 뮤직 티켓은 왜 구매했을까? 온통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죠. 조사 과정에서 발견됐던 너무 지쳤다라는 심경을 토로했던 메모장, 그리고 비어있었던 금고와 사라진 서류 가방 등을 토대로 추측할 수 있는 정황은 크레이터가 어떤 심각한 문제에 휘말려서 있었고, 그리고 그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을 해보려다가 실종이 되었다라는 것이 전부입니다. 마피아 전문가들은 그의 실종 배후에 마피아가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지만 이것 또한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사건 종결 후 수십 년이 지난 2005년 한 노인의 죽음을 계기로 크레이터 판사 실종 사건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죽기 직전에 남겼던 유언장에 적혀 있었던 내용 때문인데요. 이 유언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 죽은 노인의 남편이 젊은 시절에 술집에서 주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써 있었던 건데 바로 크레이터가 4명의 남성들에 의해서 변을 당하고 브루클린의 코니 아일랜드라는 곳에 안매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소 엉뚱한 이야기였지만 그 편지에는 크레이터를 살해한 것으로 예상되는 자들의 실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뉴욕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로버트와 찰스의 동생이자 택시기사인 프랭크, 악명 높은 유대인 살인 조직의 행동대장 에이브가 그 주인공들이었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고 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이 됐어요. 하지만 편지에 적혀 있었던 4명의 남성들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편지에 적혀 있었던 내용이 당사자가 직접 겪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 들었던 이야기였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로서는 크레이터 판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의학적으로 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시간도 시간이지만 그의 유족들까지 전부 사망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조셉 포스 크레이터. 그는 여러 미스터리를 남긴 채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뉴욕주 대법원 판사였습니다. 물론 그의 실종에 대한 모든 가설은 추측에 불과했지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를 정치적 스캔들 속에 사라진 비운의 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실종은 당시 뉴욕시에 만연하던 부정부패 및 비리에 대한 대중의 불만과 불안감을 키우는데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 뉴욕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부정 정치 조직인 탐매니 홀이 붕괴하게 된 요인이기도 했죠. 도대체 그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만이 알고 있는 어떤 중압감과 부담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사라져버린 걸까요? 아니면 정말 누군가에 의해서 납치당한 후에 변을 당해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준비한 미스터리는 미국에서 벌어졌던 의문의 사건, 크레이터 판사 실종에 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